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흑인 살해를 규탄하면서 시작된 이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미국과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은 1968년에 마틴 루서킹 목사가 암살된 것에 이제 항의하는 그 항쟁의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의 항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운동에는 바로 이 인종차별을 없애고 또 흑인 해방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또 오랜 그런 염원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을 중심으로 흑인 해방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진행 방식을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발제자의 발표를 먼저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참가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또 3분 동안의 전화 발언을 통해서 의견이나 질문들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채팅창과 또 더보기란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은 노동자연대 기자 김준효 기자이십니다. 네, 먼저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요. 네, 김준효 기자는 최근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대해서 아주 여러 편의 기사를 발표를 해오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동자연대 신문에 미국의 정치, 그리고 대외 정책, 그리고 미국 내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 다수의 글을 발표를 해오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김준효 기자의 발표를 먼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운동은 이제 사회자도 말한 것처럼 지난 50년 안에 가장 큰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부상했죠. 그래서 이 운동을 타고 수십 년 된 인종차별 철폐 완화 요구, 개혁 요구의 일부가 부상하기도 했고, 지금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백 년 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동상을 거꾸로 들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지금 콜럼버스의 머리를 자른 건데요, 동상에. 네, 저런 일들이 미국 곳곳에서 여러 동상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운동은 극심한 인종차별이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재앙과 중첩돼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인종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찰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실업이나 가난이나 전염병 같은 공통의 경험들이 이런 운동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인종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돼 있죠. 자, 이런 여러 인종들이 참여하는 운동의 전통은 지난 200년대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역사에서 거듭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200년 동안 싸웠는데 인종차별이 종식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제 오늘의 발제는 왜 그랬을까와 그러면 진정한 흑인 해방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인종차별은 무엇이고 왜 유지되는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그저 편견임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운동의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토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인종차별이 처음 생겨난 것은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정당화하면서였습니다. 자, 형식적이나 법적으로 대체로 소위 평등한 자본주의 사회가,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가 예속 노예에 의존하는, 강제노동에 의존하는 건 모순이었던 거죠. 근데 미국의 당시 대농장주들은 그런 굶어 죽을 자유가 있는 노동자들이 그 자유를 발휘해서 농장에서 도망치면 성장하는 생산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은 존재인 노예들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노예선의 사진인데요. 당시에 미국의 농장주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6천만 명이 넘는 흑인들을 납치해서 저렇게 실어와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하지만 노예제 이후에도 인종차별은 지배계급의 극도로 의식적이고 집요한 노력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인종차별로 백인 노동계급과 나머지 노동자들을 분리시켜서 막대한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은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종뿐만 아니라 백인 노동자들의 능력도 제약하는데요. 그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없게, 그래서 낮은 수수로 묶어둘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산업자본주의 성장에서 인종차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온 이주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독일이든 동유럽이든 남유럽이든 아시아나 남미 같은 곳에서 노동력이 대거 이주할 때마다 미국의 지배자들은 인종차별을 동원해서 소위 토박이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을 분열시켰습니다. 흑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최하위 부분이고 미숙련 노동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백인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됐죠. 때로는 심지어는 흑인들이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백인들이 그렇게 이용했기 지배자들이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투쟁에서 패배한 백인 노동자들 중에 일부는 그 패배의 이유가 흑인 대체 노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적 적대감이 커지는 안 좋은 효과를 낳게 됐죠. 이거 역시 자본가들한테 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그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지배자들의 음모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체제 자체가 인종차별에 맞춰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흑인들의 교육 기회도 훨씬 적고 일자리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제한적이고 사소한 잘못도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당시 흑인들은 선거권 계산에서도 백인들의 5분의 3밖에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법이 1960년대까지 계속 유지됐죠. 온갖 인종적 편견들, 예컨대 흑인들의 두개골이 작다느니 흑인들의 특정한 특징들이 어떻다느니 하는 것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종차별이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던 건 아닙니다. 사실 인종차별이 인간의 본성으로 남아있다면 인종분리정책 같은 걸 만들어서 인종차별을 주입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와 나란히 흑인들과 백인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 20년 만에 일례로 흑인들과 백인들이 단결한 노예 항쟁이 분출하기도 했었죠. 당시의 노예들은 프랑스 혁명에서의 가치인 자유, 평등, 박애에 영감을 받아서 싸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더 거슬러 가면 흔히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 알려진 미국 남북 전쟁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갓 개척된 서부에서 임금 노동 방식이 더 낫냐, 노예 노동 방식이 더 낫냐, 즉 착취하기에 무엇이 더 효과적일지를 두고 둘러싼 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임금 노동 방식을 고수했던 미국 북부 지배자들은 전쟁에서 이기려면 남부의 노예제 사회 자체를 분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급진 공화주의적 선동을 했었죠. 그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의 지배자들은 노예제를 임금노동제를 대체하고 싶었던 거지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난 후 10여 년 만에 사실 남부에 있었던 옛 지주들이 다 사면 복권됐고 인종차별적인 테러 단체들이 활개를 쳤지만 북부의 지배자들은 그거를 거의 묵인하거나 때론 방조하기 일쑤였습니다. 다음 이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 악명 높은 KKK인데요. 네. 이건 20세기 초의 사진입니다만, 어쨌거나 저런 것들이 19세기 후반부부터 활개를 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짐크로우법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흑백 분리, 인종 분리 정책이 법으로 통과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지배자들은 사실 이때 흑인과 백인의 삶 자체를 분리하고, 그들 활동 자체를 분리해서 단결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자 했었죠. 그리고 뒤에서 제가 말하겠지만 1950년대 흑인 평등권 운동은 바로 이 법에 맞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미국 남부에서 가혹한 인종차별이 복권되면서 흑인들 상당수가
그 북부로 도망쳤습니다. 당시에 북부는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일자리도 이제 좀 생기고 경제도 발전하던 시기였죠. 사실 그 북부로 간 흑인들 다수는 하층 노동 계급이 됐지만 소수는 중간 계급으로까지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북부로 간 흑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미국 흑인 전체에서 모종의 계급 분화가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이런 경향은 그 흑인들이 북부로 이탈해서 도시로 이탈해서 계급이 분화되는 경향은 195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남북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평등권 운동까지 가는 이 100년은 인종차별적인 이 승승장구하고 저항이 전혀 없던 뭐 그런 시대로 흔히 묘사되곤 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뭐 되게 빛나는 저항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굉장히 급진적이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 100년의 자세한 역사는 다른 기회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1950년대 평등권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의 인종차별 체제는 건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2차 대전에 나선 그 미국의 군대가 인종 분리적일 만큼 인종차별은 되게 노골적이었고 건재했던 거죠. 자, 흑인 평등권 운동, 뭐 공민권 운동이라고도 부르는 그 운동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장기 호황을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경제 호황 때문에 흑인 촌락에서 도시로 이탈하는 흑인들의 그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북부로 갔지만 이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남부에 있는 도시들로도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즉 20세기 초만 해도 흑인의 대다수가 여전히 촌에서 살았지만 이제 20세기 중반이 되면은 흑인의 4분의 3이 도시에서 살게 됐습니다. 대부분이 도시 노동자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흑인들의 처지가 변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인종 분리 정책, 그 백인들과 흑인들의 공간을 칼같이 분리한다는 정책이 점차 현실에 맞지 않게 되는 조건이 형성된 거죠. 자, 백인 노동자들과 흑인 노동자들이 집단 노동을 하면서 인종 분리를 다 지키려면 굉장히 비효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그 비효율을 감수하고서라도 흑백 분리를 고수했습니다. 노동 계급을 분열시킴으로써 얻는 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근데 인종차별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흑인 노동계급과 신분 상승을 열망하던 중간계급들, 이런 사람들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감수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 이 평등권 운동의 첫 단계는 흑인 중간계급들의 법정 소송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온건 흑인 중간계급 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가 주도하는 법률 소송이 일련의 법률 소송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법률 소송은 제기되자마자 강력한 탄압에 직면했고 이 협회에는 반체제 단체로 지목됐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졌죠. 이런 상황을 돌파하게 된 건 사실 과거의 노동운동 전통에 영향을 받은 흑인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재봉사라든가 뭐 고용 가사노동자라거나 버스기사, 뭐 소수 제조업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인종에 따라 분리된 통근버스를 타기를 거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1955년에 엘러베마주의 몽고메리에서 시작된 그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 좌석을 백인들에게 양보하기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로자 파크스가 체포되면서 이제 평등권 운동이 흔히 시작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파크스는 재봉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 몽고메리 캠페인을 최초로 핵심적으로 조직했던 그 조직자였던 에드 닉슨은 거참 노동운동가였죠. 자, 이 승차 거부 운동은 전투적인 흑인 노동자들의 사실상 목숨을 거나 다름없는 투쟁으로 널리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정치적 지도력은 이 노동계급에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1930년대 말에 미국 공산당의 실패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있었던 대거 소위 빨갱이 마녀 사냥 때문에 그런 지도력을 공급할 노동계급 정치 조직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 운동의 정치적 방향은 흑인 중간계급 단체들과 흑인 종교단체들이 주도했습니다. 자, 이들은 가난한 흑인들의 분노와 교감을 하면서도 백인의 그리고 국가의
소위 선의에 호소하겠다는 온건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그런 정치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었죠. 킹 목사는 이 운동으로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을 핵심 수단으로 삼았죠. 자, 비폭력 저항이라는 방식은 대대적인 사회적 격돌을 원하지 않는 흑인 중간 계급에게 적합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조직과 정치가 없고 되게 가난하고 무장도 없는 남부 흑인 노동자들에게 이 전술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이 방식은 운동의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이 운동이 남부의 상당 지역으로 번졌죠. 자, 이후에 흑인 대학생들이 그 연자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셔야겠네요. 4명이 앉아있는 사진인데요. 자, 이게 1960년 2월인데요. 백인 전용 식당입니다, 저기는. 근데 흑인 4명, 청년 4명, 대학생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나가지 않고 며칠 동안 연자 시위를 벌인 거죠. 이 연자라는 전술은 1930년대 노동자 투쟁에서 영감을 받은 전술이었는데요. 이 연자 시위가 엄청난 영감을 줘서 2달 만에 남부의 한 수십 개 도시로 번졌습니다. 바로 다음 사진이 이제 그렇게 번진 이제 연자를 하는 사진인데요. 저 맨 앞에 보면 백인 청년도 같이 연주를 하고 있죠. 근데 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야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음식 같은 걸 쏟아붓고 막 이런 사람들이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남부뿐만 아니라 북부에 있던 흑인들과 뭐 백인들도 이 운동에 지지를 보내게 되면서 평등권 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도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흑백 분리제도의 특정 요소가 아니라 분리제도 자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게 됐죠. 하지만 국가는 그리고 지배자들은 인종차별을 철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존 F 케네디 정부는 대중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잔혹하게 때려잡는 탄압은 피하면서도 운동은 비폭력이어야만 지지할 수 있다는 단서들을 달았고요. 그리고 그러는 한편 여당인 민주당은 이 운동의 온건 지도부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으로는 운동이 가라앉지는 않았죠. 온건파 지도부 일부는 민주당과 거리를 좁혔지만 운동의 압력은 훨씬 더 크게 돼서 미국 지배자들이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남부 흑인들에게 일부 권리를 내주지 않느라 이게 냉전 경쟁에서 뭔가 불리해질 것 같은 상황도 될 지경이 됐었죠. 그렇게 우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964년에 흑인들의 투표권을 법으로 보장하게 됐어요. 운동이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를 성취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같은 시기에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적 반전 운동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이들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몇 년 후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차별, 예컨대 성소수자 차별 같은 것에 반대하는 운동들도 탄생한 거죠. 여러 운동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평등권 운동은 본격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운동은 이제 투표권을 쟁취했으니 더 많은 흑인 다른 차별도 철폐하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전투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온건파는 더 큰 충돌이 벌어질까봐 이제 겁에 질렸죠. 아까 말했던 킹 목사는 암살당하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 이 두 갈래의 분화를 중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바로 다음 사진에 나오는 급진 흑인 투사 말콤 X는 바로 이 시기에 평등권 운동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동계급 좌파의 영향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고요. 바로 그 때문에 흑인 분리주의 운동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진하려면 전투적이라 해야 되는데 그런 전투성은 인종차별을 겪은 흑인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런 경향에 바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리주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단체가 바로 다음 사진에 나온 흑표범당입니다. 흑표범당은 소위 그러니까 경찰 감시 활동으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자경단을 저런 무장 자경단을 조직해서 경찰의 흑인 검문 검색에 항의하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흑표범당의 활동은 196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흑인 소요 사태 물결을 타고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리주의 운동은 흑인들만의 무장한 투쟁이 아니면 모두 타협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했고, 광범한 다른 운동들과 별다른 접점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들을 하나로 모으는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 필요했던 전략에는 대개 무관심했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거리 운동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몇 년 가지 않고 사그라들게 됩니다. 운동의 급진파들은 대체로 고립되고 탄압에 직면했죠. 평등권 운동 참가자들에게 이제 정치적 대안은 온건파, 즉 흑인 차별을 개선하려면 고위직인 흑인에게 고위직에 올라간 흑인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소위 주류화 전략에 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주류화 전략은 신분 상승을 원하는 흑인 중간 계급들에게 딱 알맞는 거였습니다. 평등권 운동 덕에 열린 공간 때문에 그 전까지는 흑인들이 진출할 수 없었던 엘리트 기관으로도 흑인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자, 근데 1970년대 초에는 또 세계 유가가 폭등하면서 경제 불황이 닥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류화 전략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민주당과 강력하게 충성해서 작은 요구라도 이루기를 바라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불황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불황 때문에 흑인 정치인들과 국가는 흑인 노동대 중에 그런 요구들을 들어줄 처지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잠재돼 있던 모순은 민주당 경선에서 1984년에 있었던 민주당 경선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사람은 제시 잭슨 목사인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던 호텔에 있었던 사람이고 흑인 평등권 운동 온건 지도부의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잭슨은 무지개 연합이라는 선거 연합 운동을 건설해서 민주당 예비 경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잭슨은 흑인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 등에 대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당시 레이건 정부의 제국주의 전략에 대해서 나름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해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잭슨의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평등권 운동 당시에 제가 앞서 말했던 노선 차이는 이제 일종의 종식이 되는 과정이 되는데요. 민주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이제 얼마 안 남았던 흑인 전투파들은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고사하게 됐습니다. 여하간에 잭슨의 예비 경선 운동은 초반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어요. 마치 2016년의 샌더스 돌풍처럼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권력층 후보 먼데일에게 패배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동운동에 기반해 있던 온건 좌파들은 레이건 재선을 저지하려면 잭슨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었고요. 심지어 경선에서 패한 잭슨도 먼데일을 지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은 손쉽게 재선을 하게 됐죠. 근데 이런 재선이 낳은 효과는 민주당에 대한 흑인 정치인들 의존이 더 심화되는 거였습니다. 이후로 거의 4반세기 동안 흑인 의원과 공직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봐서 아시겠지만 흑인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흑인 내부에서도 차이가 심해졌습니다. 부유한 흑인들은 훨씬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흑인들은 훨씬 더 가난해졌습니다. 정치적 운동이 쇠락한 상황에서 흑인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1992년의 LA에서처럼 소요를 일으키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됐던 거죠. 자, 2008년에 오바마가 집권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 즉 흑인 주류화 전략이 계속 추진되고 그런 배경으로 된 것이었고 미국 정부의 최상부에 올라갔으니 주류화 전략이 사실상 완성됐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의 당선을 엄청나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희망과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올 것이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오바마는 흑인으로서 흑인이었지만 지배계급으로서 대통령에 당선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빠져드는 시기에 오바마는 미국 흑인들의 처지도 개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슬림 인종차별을 이용해서 중동 전쟁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기 흑백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났고 흑인의 빈부격차도 늘었습니다.
기대가 폭발했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의문과 혼란이 자라났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과 혼란은 주류화 전략이 역사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인종차별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제의 지배기구인 국가가 체제 자체가 조장하는 거라면 국가는 사실 인종차별의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의 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주류화 전략은 바로 그 미국 국가를 인종차별 철폐와 평등 실현의 주체로 삼는 전략이라는 근본적인 논리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흑인 의원이나 공직자가 늘어나더라도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들이 국가를 인종차별 철폐로 견인하기는커녕 반대로 이윤과 국가의 포로가 돼서 대중의 변화 염원을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추락했고 사람들은 의문과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옳게도 인종차별에 직접 항의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주류화 전략이 실패하면서 낳은 거대한 정치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어떤 정치 세력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명백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죠. 자, 거리 시위와 소요 사태 일으키기라는 50년 전 흑인 평등권 운동의 기억이 소위 소환되고 있는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 인종차별에 가장 단호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런 투쟁에 연루가 돼야겠죠. 지지를 보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투쟁이 노동 대중의 비참한 현실에 맞서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스주의자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공통의 천대와 위기의 원인이 이 체제 자체에 있다는 이런 전망도 분석도 제시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종차별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저들이 지금 우리의 목숨과 노동계급의 삶을 이윤몰이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종차별로 우리 모두를 분열시키는 거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많은 노동계급 투쟁의 보고인 러시아 혁명은 여기서도 중요한 좀 교훈을 보여줍니다. 모범을 보여준다. 1920년대 초에 혁명인 러시아를 이제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방문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흑인이었는데 한 100명 중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받은 영감을 평생도록 간직했는데요. 왜냐하면 한 흑인 사회주의자가 말한 것처럼 세계 최초로 인종분리가 완전히 철폐된 사회를 목격하게 됐던 거죠. 거기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산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볼셰비키는 다가올 미국 혁명의 전위는 흑인일 거라고 봤습니다. 이런 전망을 공유한 신생 미국 공산당은 흑인 조직을 이제 핵심 목표 중에 하나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지금도 유명한 뉴욕인 할렘 같은 북부의 흑인 밀집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남부에서는 이제 그만큼은 아니었지만요. 공산당은 남부에도 이제 조직자들을 파견해서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벌이면서 막 당을 건설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짐 크로우법이 살아있는 시기에 이건 거의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KKK 같은 애들의 린치도 엄청났고요. 자, 공산당은 인종과 출신을 불문하고 이제 단결한 노동계급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 10개가 넘는 언어로 간행물을 발행을 하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에서도 흑인들을 조합원들을 모집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흑인과 흑백 분리되어 있는 지부였거든요. 근데 공산당은 그거를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였죠. 자, 이런 작업장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공산당은 정치 쟁점에도 굉장히 적극 개입했는데요. 자, 오바마가 아니고요. 넘어가면 이 사진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스코츠보로라는 마을이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도시가.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에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백인 여성 둘이 이제 저기 나오는 흑인 남성 9명과 이제 자의로 이제 성관계를 맺었다가 당국의 압력과 수치심 등등 때문에 그거를 자기들이 강간당했다고 이제 말을 바꾼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 9명의 10대 애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때 온 거는 흑인 단체들은 저 소년들을 외면했는데 공산당은 전국적인 방어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공산당의 명성이 좀 널리 알려지게 되기도 했는데요. 공산당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자본주의 법정에서 가능한 한 최상의 재판을 받게 하자. 하지만 자본주의 법정이 공정하다는 환상을 가진다는 건 바보들만 하는 일이다. 이 소년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건 흑백이 단결한 전투적인 노동계급 투쟁뿐이다. 라고 우리 주장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끈질긴 캠페인을 벌였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캠페인 장면이거든요. 린치하지 말고 소년들을 석방하라 뭐 이런 팻말들이 보이죠. 이 결국에 9명, 아까 소년 9명 중에 4명에게는 기소가 철회됐고 아무도 사형을 당하지가 않게 됐습니다. 중요한 승리를 거뒀죠. 이런 일련의 노력들 덕에 초기 공산당은 아주 중요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흑백이 단결한 노동자 파업을 이끌기도 했고요. 훗날 평등권 운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연자 시위, 뭐 피켓팅, 뭐 거리 행진하기 이런 것들은 다 당시에 공산당이 도입한 전술, 그리고 그 전부터 있었던 노동자 운동의 전술에서 따온 것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산당이 계승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번에 토론에서 들으셨다시피 1930년대 중반에 미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업이 분출했을 때 공산당은 인민전선 전략에 따르느라 민주당 정부와 적극 협조를 했고 결국은 당을 자신 해산했었죠. 그러면서 공산당은 인종차별 운동도 방기하게 됐고요. 그 당에 포함되어 있던 기층 노동자 투사들을 대거 방치했습니다. 이런 노동자 투사들은 2차 세계대전 후에 빨갱이 마녀 사냥 때문에 작업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찍혀서 쫓겨났죠. 국가는 이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었죠. 자, 이게 중요한 교훈, 그 비극적인 결말이 초기에 보였던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가려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를 한 문단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자, 이때까지 제가 발전 쭉 내요. 자, 막스주의자들은 인종차별이 자본주의의 뿔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흑인 해방을 염원하는 대중적인 투쟁, 항쟁이 분출하면 그 운동은 그리고 이 체제 자체를 겨냥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겨냥하는 혁명적인 전투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아까 봤듯이 자연스럽지 않죠. 근데 이 과정을 이뤄내는데 노동계급의 뿌리내린 그리고 올바른 전략을 가진 혁명적 좌파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의 발제를 잘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안내를 드렸던 대로 참가하시고 있는 분들이 토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 있고 또 전화 발언을 이용을 하셔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을 해주시고요. 전화 발언의 경우에는 3분 동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저 말고 많은 제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좀 지금 발제자 발제 들으면서 좀 보충적으로 듣고 싶은 여쭤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가 이 해방운동의 전략을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운동의 전략은 이 체제의 분석에서 출발을 한다는 점에서 좀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제 때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노예제가 없어졌고, 그리고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 자체가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여전히 인종차별이 유지가 되는지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르크스 얘기를 잠깐 꺼내면요. 그 마르크스가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종차별의 이 산업자본주의에서 유지되는 것을 분석할 좀 좋은 통찰들을 몇 가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좀 소개를 하면, 오늘날에 맞춰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좀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유지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때문입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이주 인력을,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이주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동력이 이주하면서 하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또한 동시에 산업 발전, 역동적인 산업 발전하면서 계속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업 구조와 노동기급 구성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유리하게, 좀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게 하려면 노동자들의 처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노동자들의 도가를 몫을 줄이는 게 좋은 전술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 를 통해서, 아까 제가 발제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자들 인종과 출신에 따라서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단결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본가들이 유리해지는 건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게 일종의 모종의 연합적 심리적 기제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종차별, 아까 이제 같은 계급에 있는 다른 다른 출신의 이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으면, 예컨대 백인 노동자들은 같은 인종의 같은 백인의 다른 계급, 백인 사장들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백인 지배자들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그들 자신의 처지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나는 저 흑인과는 이해가 적대적이고 나는 그래도 좀 더 우월한, 좀 더 다른 어떤 인종이야 라는 식의 모종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이데올로기가 낳는 효과는 지금 이 백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아주 명쾌한, 틀렸지만 명쾌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고통은 저 인종, 저 타인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노동계급 사이의 분열이 강화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단결을 도모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저는 아까 심리적 보상이라고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런 심리적 보상, 일종의 심리적 보상 기제는 트럼프의 당선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이제 삶이 파탄나고 오바마 정부의 진축 때문에 배신당한 흑인들이, 백인 노동자들 중에 일부가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게 됐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인종차별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주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유지되는데요. 이 체계적인 노력은 단순히 말로, 정신으로, 생각으로 선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아로새를 그어져 있습니다. 교육과 언론과 다른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인종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계속 부추기고 강화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축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요. 일단 전화 발언은 연결을 바로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보면은 이제 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또 미국의 대외 정책에는 이런 인종차별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서는 게 또 필요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전화 발언이 됐나요? 됐다면 바로, 네. 그러면 전화 발언은 조금 있다. 지금 바로 되나요? 네. 지금 바로 전화 발언 연결이 돼서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저는 양소연이라고 하고요. 네네. 인종차별이
편견에서 비롯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어쨌든 법적인 흑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게 없어지고 일부 흑인들이 뭐 대통령 등 고위직까지 이제 오르게 되자 좀 진정한 문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런 편견, 암묵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문제다라는 주장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우리 안에 혐오와 편견이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편견이 구조적 인종차별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진단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진단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자본주의 체제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좀 보지 못하고 개인의 심리 등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이를 바꾸기 위한 교육과 편견 테스트 등을 강화하는 거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런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단적인 예시를 좀 들자면, 사실 이 미국의 뉴욕의 경찰 4만 명 이상이 암묵적 편견을 교정하는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4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이 교육에 쏟아붓고 있고, 사실 미국의 기업들도 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매년 평등 교육에 쏟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 뉴욕 경찰의 50%가 흑인이거나 이제 소수 민족인데, 그럼에도 이 경찰의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경찰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회가 이 인종차별적 위계로 조직이 돼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대중의 암묵적 편견에 찌들어 있다고 본다면, 사실 그런 편견을 가시화해줄 깨어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연구자나 학자, 교육자 등이 이런 암묵적 편견을 드러내주고 그걸 통해서 대중을 계몽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로 차별에 맞선 대중 투쟁들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그런 약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발언으로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 이 제국주의가 인종차별과 어떻게 갈마드는지에 대한 거였는데요. 일단 인종차별 자체가 제국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가장 정교화가 됐는데,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던 다른 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식민 점령, 분할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점령당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점령 전쟁에 나서는 자국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소위 무장을 시켰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이 아주 정교하게 가다듬어졌습니다. 유구한 역사였는데요. 좀 비교적 최근의 사례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가장 최근의 사례는 무슬림입니다. 21세기 미국 제국주의의 대외 정책, 그리고 세계 제국주의의 판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중동 전쟁 문제일 텐데요. 미국 지배자들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슬림에 대한 온갖 편견과 혐오와 차별을 조장을 했고, 이 차별은 아까 방금 전에 전화 발언하신 분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단순히 그냥 생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로새겨진 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입국 금지시키고 막 이렇게 쫓아내고 한 것은 가장 최근의 그 표현일 뿐이었죠. 그래서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 마치 이제 이런 어떤 피부색뿐만 아니라 어떤 인종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가 극복할 수 없는 차이인 양 해서 이 무슬림이 다른 인종들,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종차별은 미국의 중동 개입의 핵심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미국은 일본인들에 대한, 아시아인들에 대한 엄청난 인종차별을 조장을 했었고, 사실상 강제 수용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만큼이나 밀집돼 있고 가혹했던 강제 수용을 좀 다른, 아무튼, 네. 강제 수용을 할 만큼 엄청난, 민족차별들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저기들에게, 그리고 그 전에는 미국 원주민들, 흰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미국 원주민들에게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그 전화 발언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해서요. 바로 좀 연결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 풍부한 그 토론을 위해서 그 채팅창과 전화 발언 기회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짤막한 의견이라든지 간단한 질문이더라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던져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주저 말고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화가 연결이 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전화 발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발제 중에 이제 주류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뭐 오바마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같은 그런 이제 유명인들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 이 미국의 흑인 사회의 주류화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보면은 그 주요 공직의 흑인들이 진출을 해 있는 반면에 또 그 대기업가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경제 대기업가들의 면면을 보면은 흑인들은 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주류화 전략이 여전히 미완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발언 들어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주세요. 네, 미국에서 흑인 항의 운동이 엄청 커지면서 막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도 되게 이에 연대하는 막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막 축구는 최근에 막 유럽 여러 국가들이 막 리그를 재개를 하고 있는데 막 많은 흑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막 그런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런 구호를 막 외치거나 아니면 이제 골을 넣고 이제 막 속에 막 그런 메시지를 적은 티셔츠를 막 보여주면 카메라에 들이대면서 일종의 시위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이 운동이 엄청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많은 그런 흑인들, 전 세계 흑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제이든 산초라는 영국의 흑인 축구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그런 흑인의 삶도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그런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막 내보이는 세레머니를 했는데 원래대로 평소대로라면 그리고 규정대로라면 피파가 그 선수를 징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피파는 그 경기장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메시지를 막 내보이는 걸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례적으로 피파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거는 이제 징계할 사항이 아니라 막 이제 칭찬해야 될 일이다, 막 연대해야 될 일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피파가 이제 월드컵을 이제 개최하는 주최 그런 단체인데 6년 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됐을 때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려면 이제 경기장을 엄청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빈민가들을 철거를 막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수많은 빈민들이 막 어떤 막 보도에서는 막 수십 명이 막 학살을 당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막 수백 명이 그런 공권력에게 막 두들겨 맞고 조지 플로이드가 당한 그런 경찰 폭력을 브라질 빈민들 대부분 또 유색인종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그냥 방치한 피파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좀 되게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노동자연대 신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나이키 아디다스 얘기가 나왔는데 나이키랑 아디다스도 뭐 이번 운동이 터지자마자 막 그런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는 그런 광고물들을 SNS에 엄청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키랑 아디다스 특히 이제 뭐 나이키는 그 노예 해방일을 막 회사 공휴일로 지정한다 그러면서 엄청 그런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제3세계에 있는 유색인 중인 나이키 공장 노동자들은 아마 못 쉴 거예요.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이제 그런 제3세계, 뭐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 그런 데서 엄청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기업들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선들이 막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운동이 커지면서 막 여기 슬쩍 한 발을 걸치려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비파 같은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조금 되게 좋은 일이다, 바람직하다, 얘네도 되게 좀 선한 기업이다, 막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위선이라는 점을 잘 짚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앞서서 제가 던졌던 질문하고도 좀 연관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주류화 전략 관련해서 좀 그 이야기를 더 해주실 게 있다면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간단히만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사회 모든 계급 안에 존재하죠. 근데 그래서 지배계급도 백인 지배계급에 비해서 유색인종 지배계급이 차별을 받습니다. 근데 간단한 통계가 아까 이제 기업가 말씀하셨는데 미국 CEO 중에 흑인 비율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흑인 비율은 13%, 14% 이렇게 되는데 과소한 거죠. 이건 차별 받는 거죠. 하지만 흑인 CEO들이 받는 차별은 흑인 CEO와 흑인 노동계급 사이의 격차와는 비할 데 없지는 차이가 있죠. 백인 자본가들과 흑인 자본가들 사이에는 뭐 그런 그리고 우리가 오바마나 예컨대 흑인 사장 혹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성 사장, 성소수자 사장, 다른 사장들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착취를 덜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착취의 동력은 이윤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점을 일단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류화 전략에 관해서는 하나만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바로 주류화 전략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완성이 된 거죠. 즉 유리천장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이제 사라진 거죠. 흑인은 대통령 될 수 있고 CEO도 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평범한 흑인들의 차별을 개선하는데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이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덧붙이고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지금 소수자 우대 전략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에는 이 소수자 우대 전략이 매우 강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수자 우대 전략을 미국 지배계급이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뭐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좀 소수자 우대 정책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바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것도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법안 자체가 기획되고 본격 실행된 건 케네디 정부 때였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이제 행정명령으로 내렸고, 그 다음 후임인 린든 존슨이 또 행정명령으로 내렸던 것들이 쭉 이제 정착이 되면서 됐으니까 반세기 정도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행정명령이 디자인됐던 이유는, 그러니까 계획되고 추진됐던 이유는 아까 제가 발제 때 잠깐 말씀드렸던 운동의 온건파 지도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평등권 운동으로 운동 자체의 영향으로 사회 진출의 길이 열리고, 또 민주당과 이제 적 국가가 그런 온건파 지도부를 흡수함으로써 이제 운동을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의 일부로서 이제 배치가 됐던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류화 전략이 쭉 시행이 되면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영향으로 실제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주류화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득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럼 주류화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흑인 노동자 대중에게 득이 됐는가?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발제 때나 전발에서 말했던 오바마 정부 시절의 실태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딱 두 가지 사례만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오바마 정부 때 사례가 아니네요.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올라갔던 흑인 경찰청장과 흑인 정부 당국자들이 1992년 LA 소요 때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소요를 진압하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흑인이었고요. 당시에 합참의장이었나?는 콜린 파월이었습니다. 그 미국 훗날 이제 미국의 중동 전쟁을 주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아주 강경 우파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 주류화 전략이 별로 효과를 못 봤던 두 번째 사례는 오바마 정부 때 사례인데요. 그 마이클 브라운이 2014년에 흑인이 이제 그러니까 살해당했을 때 그때 흑인 대통령도 흑인 법무장관도 흑인 경찰서장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법무장관이 흑인이었는데 그 가해자는 기소도 안 됐습니다. 살인범은. 그런 것이 그 주류화 전략이라는 것이 주류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에 그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 신정 씨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앞서서 이제 발제자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된 사회를 보고 또 여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 공산당의 창당의 핵심 주역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때 이제 그 볼셰비키도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 주역이 흑인일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 볼셰비키들은 왜 그런 예상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좀 그 이후에 정리 발언 때 좀 관련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좀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이에 또 채팅창에 올라온 그 의견을 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유정 씨가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면서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인을 무시하거나 또 서유럽 사람들이 동유럽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차별의 일환인지 아니면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 것인지 궁금하다고 좀 그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연결이 바로 된 것 같아서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주세요. 네, 저는 김종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흑인들이 단지 소수자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 노동계급의 상당 일부라는 것도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약 3,200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미국 노동력의 약 13%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흑인들 하면 보통 TV에 그려지는 건 다 뭐 실업자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지만 실제로 흑인의 3명 중에 2명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고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는 게 이제 2018년 통계에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14%라는 거는 미국을 이룬 다양한 소수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인을 다 합해도 한 6%밖에 안 되는데 흑인만 13%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은 끈질기게 이제 약선동을 해왔는데 저 어릴 때 이제 미국에 살다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미국 한국에서 동시에 인기 있던 프로가 쉽게 말하면 경찰청 사람들 같은 프로였어요. 한국 이름이 경찰 사람들이었고 미국에서는 훨씬 더 강도 높게 이제 범죄와 전쟁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 예능 같은 거였는데 거기 보면 흑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범죄자를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게 반대로는 흑인들의 이런 잠재력, 그러니까 계급적 잠재력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채팅에서 일했었는데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보면은 단지 흑인만이 아니라 이런 비백인 노동자들, 특히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좀 커뮤니티 중심으로 한 이 소수익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활발 지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통신 케이블 노동자들 아니면 패스트 노동자들처럼 되게 저임금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싸워서 조직화하고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지금 벌어지는 거리 시에 만난다면 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함께 그 산업 현장에 싸울 때 색깔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적이 누군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의사께서 발제하실 때 흑표공당을
흑인만의 집단을 묘사하셨는데 그건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표범당은 생긴 지 1년 만에 빠르게 인종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사회를 비판하는 정당으로 좀 바뀐 면이 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저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못 만나니까 그 SNS상에서 한국인들이 흑인에게 차별받는다라는 식의 이런 말들이 돌던데 주로 이제 무연인지 몰라도 친문 세력 이런 말 돌리던데 저는 그건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일부 흑인들의 잘못된 한국인 차별이 있을 수 있는지 훨씬 더 큰 그림은 흑인들이 한국인보다 훨씬 더 미국에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세력이라는 우리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연달아서 지금 그 전화 발언 신청들이 돼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말할까요? 네. 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요. 첫째는 사회자 발제 내용이 좋았는데요. 근데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얘기했는데,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게 제도적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도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그 법제도의 그런 문제로 이렇게 이해되기도 쉬워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이해되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런 법제도상에 명확하게 흑인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차별금지법 같은 게 수십 년 전에 이미 그런 거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그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처럼 그렇게 다 대통령까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체계적 차별, 시스템적인 차별이다. 즉 절대 법으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흑인의 임금이 낮다던가 흑인의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다던가 이런 식의 시스템적인 차별인 것이지 제도상의 차별이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 마침 이 흑인 기업가들의 비중은 훨씬 더 적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간단한 건데요. 흑인 정치인들은 선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는 지방검사도 선출이 되고, 경찰청장도 선출되는 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 그런 쪽에 꽤 좀 상대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죠. 그러나 기업인들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흑인들의 비중이 훨씬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조금은 다른 또 얘기인데 간단하게 아까 스코츠버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백인 여성들이 흑인 젊은 청년들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나중에 그것을 비난을 받는 그렇게 되자 갑자기 이제 집단 성폭행을 당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었다. 그것을 소재로 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번역되어가지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추천 도서로서 학교들이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소설인데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게 있고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저는 한 30여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강력히 강추하는 바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는 좀 묵직한 얘기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정체성 정치는 이런 차별과 천대에 저항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이자 전략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해악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즉 미국의 국가와 지배계급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인종차별을 이용을 해서 제국주의적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경제 및 사회 정치적인 그런 이 차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무슬림과 흑인을 이간시키고 무슬림과 급지 페미니스트들을 이간을 시켜서 마치 이제 무슬림들은 여성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광범하게 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할 때 20여 년 전에 그때 아주 유용하게 특히 작용을 하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무슬림과 성소수자들을 차별을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핑크워싱을 하면서 지금 미 대사관 건물에다가 핑크기를 걸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각각의 정체성들, 이른바 정체성들, 계급 정체성을 갖다가 잘게 쪼개버렸고, 그래서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성 정체성, 젠더적, 성 섹슈얼리티 정체성, 인종 정체성, 이렇게 식으로 나눠 놓은 것에다가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굉장히 경험주의적 정당성, 여성이 아니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이해할 수 없어. 흑인이나 유색인종이나 차별받는 인종이 아니면 인종차별을 이해할 수 없어. 섹슈얼리티가 이성애자면은 성소수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아주 조약하고 조잡한 그런 경험주의적인 철학 아닌 철학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하는 이 정체성 정치는 차별에 맞서서 사람들이 다 단결해가지고 지배기금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끊겠습니다. 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연달아서 지금 오늘 굉장히 전화 발언 신청을 많이 활발하게 해주셔서요. 한 분 더 그 전화 발언 듣고, 취소됐습니까? 네. 전화 발언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몇 가지 좀 관련한 질문들을 좀 드리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최근의 저항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짚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정리 발언 때 좀 이야기를 좀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발제 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이 운동이 폭발을 하고 다른 국가들로 시위가 되게 빠르게 확산된 것이 이제 인종차별이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된 문제고 또 각국에서도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운동이 이제 계급적 단결과 또 국제적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발언 때 좀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지금 여러 질문 채팅창에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해드리지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발제자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과 또 미국에서의 일본인 집단 수용은 학살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아니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는 그런 의견도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노동자 개혁주의 정치 세력화와 주류화 전략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두 분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 발언 때 얘기를 해주실 게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청중 토론은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과 또 의견으로 기여를 해주셔서 토론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발제자에게 정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채널은 노동자연대의 유튜브 채널이고요. 노동자연대 TV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연대 TV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바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노동자연대 TV 채널에 오시면은 이전에 저희가 했던 온라인 토론의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도 많은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하나 또 얘기 드릴 것이 주간신문 노동자연대 세호가 발행됐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연대 이번 호에는 오늘의 이 주제인 바로 인종차별 반대운동에 대한 특집 기사들이 다수 실려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노동자연대 신문은 정기 구독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은 빠짐없이 시시각각 올라오는 기사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림이 설정도 알림이 설치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발언과 질문과 등등등 다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은 도움이 되는 좀 발언들이었고요. 쟁점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려볼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답변을 다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책을 좀 하나 추천드리면요. 이게 이런 책이 있는데요. 크리스 아머니 쓴 세계를 뒤흔든 1968인데요. 이 책은 그 미국의 평등권 운동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세계적 격변의 상황과 그 이전의 배경과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을 다 이제 아무튼 네, 그 상황을 다 다룬 아주 탁월한 책이고요. 묘사도 되게 가슴 뛰고 분석도 엄청 여러모로 잘 돼 있는 되게 함원다운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평등권 운동 관련해서 앞장에 1장, 2장, 4장 이런 데 이제 많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종차별이 체계적 차별이다라는 문제 관련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동의를 합니다. 법제도로만 이렇게 한정되는 저 자신이 이제 주례 전략 얘기를 해놓고 아무튼 네, 좀 지적해주신 바에 동의를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이어보면은, 그래서 저는 단순한 말하자면 외국인 혹은 외부 사람들에 대한 낯섦, 좀 무시감? 이런 게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낯섦 같은 것들은 이제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를 이제 체계적인 차별로 키워서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데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것 중에 서유럽과 동유럽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인종차별적인 요소, 민족 천대 같은 요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거죠. 유럽연합 내 관계를 둘러싸고 안팎의 관계를 둘러싸고 아무튼 그래서 단순한 무시감 같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흑인이 천대받는 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이라는 강력한 힘인 노동자라는 발언해 주신 분의 발언도 되게 잘 들었고요. 근데 동의를 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흑인들의 숙련 노동자 비율이 되게 높아요. 심지어 백인 노동계급 내에서 숙련자 비율보다 흑인 노동계급 내의 숙련 노동자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100% 막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표로서 흑인들이 결코 이제 말하자면 비노동계급적인 잉여적인 집단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소수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발언자분께서 흑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적하신 점도 되게 좀 동의하면서 들었는데, 실제로 흑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이 서비스업이에요. 피트패스트푸드 창고 이런데 그런 점들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한국인과 흑인들에 대한 무시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노동자의 신문에 어떤 분이 독자 편지를 되게 잘 써주셨는데, 되게 황당한 일이죠. 한국인이 흑인에게 차별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몇 가지 사례만 덧붙이면은 아시아인들이 흑인들보다 미국 사회에서 소득 수준이나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로 평균적으로 높아요. 즉 뭐냐면은 훨씬 덜 차별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다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아시아인이 흑인을 차별하냐, 흑인이 아시아인을 차별하냐, 천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열시킨다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그 미국 제가 잘못 비유한 거 빗댄 거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미국의 일본인 차별을 빗댄 거는 그럼 저도 좀 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연대, 운동의 연대, 우리가 뭘 해야 되냐의 문제. 맞습니다. 그 인종차별은 자본주의 체제에 아로새겨진 거고,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세계의 특히나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선 다 인종차별이 존재하죠. 그걸 무기로 삼고 뭐 이런 경우도 아까 여러 발언들에서 나왔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이 뭐 대표적으로 유럽이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로도 빠르게 번진, 예컨대 브라질이나 뭐 이런 나라들로도 빠르게 번진, 호주나 이런 나라들로 번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차별에 맞선 운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운동에 대한 연대를 보내는 게 첫 번째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발제 말미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점, 즉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체제의 문제에 연결돼 있고 그렇기 위해서 운동에서 올바른 전략 전술을 제시하는 좌파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문제. 이 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저는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나라에서 바로 그런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제국주의적으로 그리고 그 각각의 국가에서 인종차별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이 나라 지배자들이 협조하는 것을 저지하고 반대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인종차별과 연결되어 있는 제국주의와 체제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참가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김준효 기자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